오늘 미국 금융시장이 유럽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유럽장이요. 초반에 살짝 밀려서 내려왔었는데 어제 9시 30분에 미국에 인플레이션 발표 나면서 다시 추세적으로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낙스가 3% 하락했습니다. 미국 지수도 S&P 500 거의 3% 갔죠. 나스닥은 3.52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경제지표 나온 것 중에 보면은 여기 미국의 그 코어 말고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보다 살짝 지난달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고 전년 동기 대비는 좀 감소했는데 그냥 CP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0.7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1% 상승했습니다. 기대치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왔죠. 우리가 코어하고 CPI 그냥 이렇게 일반 CPI하고 코어 CPI 생각해 보면 거기 에너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선식품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한 거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S&P 500 지수는 시작하자마자 내리 꽂았고, 예. 그래서 최근 보면 이제 직전 저점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약간 반등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경제 지표가 좋아져야만 위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지표 하나만으로 아래로 세차게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더 봐야 될 지표 중에 이건 이제 뭐냐면요. 제가 이제 주가만 내려왔잖아요. 주가 계속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주가만 내려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캔들 차트가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가격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수익률로 보여드렸잖아요. 수익률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약간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서 요거는 캔들 차트는 10년 국채 가격이고요. 이게 하이힐드 채권 ETF 가격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20년 그 8월 7일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움직임이 잠깐 보이긴 했지만 이건 이제 가격이 계속 내려온 이유는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그 수익률이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이힐드 채권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뒤늦게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든 국채든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시건 대학교 경제지표가 어제 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도가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 게 최악이다 이거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오히려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궤도가 굉장히 깊어지면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물론 아직 이게 종료된 건 아닌데 상황이 종료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악재로 인해서 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심리 악화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정치적이던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무슨 짓이든 해야 되거든요. 그 무슨 짓을 해야 될 그 강도가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치가 나오거나 어떤 액션을 통해서 반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 밑에 이제 좀 더 보면 이거는 3개월 이동평균선이고 요거가 컨퍼런스 보드에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거든요.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1.5분 이제 아직 버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그 미시건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 심리 지수고요. 이거는 기대치에 대한 심리 지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요번에 46.8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에 저점을 찍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40 가장 많이 찍었던 때가 44 정도까지 내려왔었으니까 지금 기대 심리 역시 상당히 많이 밑으로 밀려서 미시건 심리 지수로 놓고 보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물론 더 안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톰슨 로이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심의지수거든요. 이거 최근이라고 그러나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지표인데
이 지표들도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저렇게 그 미시건 심리만큼 그 아래로 급락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미국, 요거는 브라질, 이거는 영국은 살짝 올랐죠. 그 다음에 밑에가 이탈리아도 살짝 올랐고, 여기 독일입니다. 독일은 살짝 올랐고, 프랑스는 살짝 내려갔는데, 유럽은 바닥을 짚고 약간 들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본이 나오는데, 일본도 올랐고요. 이거는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심리지수가 올랐습니다. 이게 락다운 됐던 게 다시 풀리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죠.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있고, 여기에 지금 그나마 금리 인상이 아직은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차입 비용,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인플레이션 오판했던 서울경제기사입니다. 김흥록 기자께서 6월 10일 날 올린 건데요. 인플레이션 오판했던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침체로 간다는 실언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경제 침체론에는 선을 그었고, 성장세가 둔화, 그러니까 이제 상승 강도, 경제 성장의 강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강도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 노동시장, 오타죠. 노동시장과 가계재정이 탄탄한 만큼 개인 소비는 위축되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 공무원 직함이잖아요. 재무장관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걸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지표 보면 이건 어디냐면 뉴욕 연준에서 하는 이제 미국 가계 그 부분별 연체율이거든요. 악성 연체죠. 90일 이상이면. 악성 연체율 비율인데, 악성 연체율 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글로벌 금융위 때 보면 여기 이렇게 쭉 노란 걸로 한 게 있죠. 이 노란색이 뭐냐, 노란색이 아니라 보라색. 예, 요 보라색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이제 HLOC라고 약자로 쓰는데, 이거 홈에코티론이라 그래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면 추가 대출을 주택을 통해서 하지를 못하는데,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하고, 즉 모기지를 받아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사잖아요. 그 이후에 남는 그 여력이 있겠죠. 담보 여력이. 그 담보 여력을 신용대출을 해줍니다. 그 신용대출을 가지고 투자나 소비를 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패턴이 미국은. 근데 이 글로벌 금리 때 이게 쭉 올라가면서 그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2006년도 쿼터 1인데, 미국,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그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집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한 게 2006년 중반 때부터 빠른 거는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홈에코티를 쓸 때 거의 맥스로 쓰고 있는 집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마진콜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집값이 하락했는데 담보는 꽉 채워서 썼으니까 집값이 내려가 버리면 그만큼 메꿔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연체율이 늘어나는 형태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가격의 움직임을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홈에코티론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소비 여력, 소득 이외의 자산을 가지고 소비할 때, 집도 자산 중에 하나인데 신용으로 현금화해서 소비하는 소비 여력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아직 큰 움직임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전체적인 가계 신용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연체율이 지금 낮은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PC. 그게 이제 파란 거는 명목이고 빨간 거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실질 그 PC 개인 소비 지출인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4월까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닛 옐런 장관이 얘기한 여기 재정이 탄탄하다, 연체율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PC를 보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견디고 어떻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고, 요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열심히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애틀란타 연준에 자꾸 가끔 보여드리는 GDP 나오는데, GDP 나오에 보시면 이게 이제 2분기 GDP 성장량을 측정하는 게 검은색 라인이거든요. 최근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 보시면 주요 이 플러스 영역, 이 상단의 플러스 영역으로 주요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하는 게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걸로 작동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재고예요. 재고를 잘 쌓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캐시우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재고를 잔뜩 쌓고 있는 걸 봐라. 그 잔뜩 쌓고 있는 재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재고를 쌓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추가 수요가 없겠죠.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안 하겠죠. 재고를 안 쌓을 거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잠깐 보도를 보면 월마트 같은 곳에서 재고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그 재고들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 할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에 약 일정 부분 누그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으로 인해서 누그러지는 게 아니고, 경기 수축은 안 하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면 경제 사이클이 도는데 긍정적인 이슈로 작동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재고 투자를 통해서 GDP 성장률에 기여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지금 2쿼터잖아요. 4쿼터를 한번 볼까요? 4쿼터를 보면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작년 1쿼터 이거 1쿼터 실질치고, 이거는 2쿼터 예상치예요. 좀 전에 봤던 건 이게 이제 작년 4쿼터 실제치인데, 작년 4쿼터 실제치를 보면 여기 이제 민간 영역도 플러스 영역에서 놀고 있고, 재고 영역도 플러스 영역에서 놀고 있잖아요. 재고가 플러스 영역에서 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악재이긴 하지만, 이제 캐시우드 얘기는 그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우리나라 1분기 GDP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 쪽에서 보는 게 있고요. 여기 지출 쪽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지출 쪽에서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 소비가 민간에서 이제 돈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부 소비하면 정부에서 돈 쓰는 거, 그리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적 생산물 투자, 요 세 가지는 그 기업하고 가게가 공동 투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 지출하는 거다. 재고 증가하면 기업이 이제 재고를 쌓고 안 쌓고죠. 수출입은 이제 무역 쪽이고. 근데 잘 보시면 민간 지출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 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음식료나 이런 것들 가서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었어요, 1분기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플러스 영역으로 있는 게 여기 지적생산물 투자, 요 부분하고 여기 보시면 수출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견디고 있는 건 수출을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잘 견디고 있는 건. 그런데 민간 소비 영역이 줄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잠깐 생산 부분에서 보면, 서비스업이 늘어나진 않았죠, 1분기에. 올해 1월 달에 초에 오미크론 때문에 그 봉쇄나 이런 것들이 강력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2분기 넘어 들어오면서 5월인가요? 완전히 풀어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기에 실적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기 제조업이 좋은 건 이게 수출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지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2% 중반대 뭐 이렇게 성장률이 내려왔자, 예측치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있긴 한데,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러시아에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인도하고 러시아에서 막 사재껴가지고 기름값이 안 내려간다. 인도는 한 3배? 중국이 3배라 그랬던가? 중국이 3배라 그랬나요? 하여튼 굉장히 몇 배수로 지금 사재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지금 우랄산 러시아 석유가 여기 보시면 이 정도 라인에 와 있는데, 이 정도 라인 작년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한 2월달 수준 정도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막 대규모로 에너지를
인도하고 중국산에서 사재 끼고 있으니까 오히려 올해 이익이 더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 판매 그 실적이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게 이겁니다. 서울경제 기사인데 6월 10일 날 조양준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러수익 축소 유가 상승 억제를 하기 위해서 상한제를 도입한답니다. 인도 등이 인도하고 중국이 러시아 원유를 대량 구매해서 수출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금수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그 서방 국가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젤렌스키는 자기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다른 서방 국가들이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사실 사망하고 있잖아요. 사망하고 있는 게 비용이 더 드는 것보다는 더 참혹한 건 맞죠. 다만 좀 냉정하게 보면 러시아에서 군수 자금이 계속 들어간다고 해서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얘기했지 실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 군사동원령이나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쟁에 동원할 군인의 인력들이 지금 완전히 소멸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완전히 허접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유튜브 채널 보면 최근에 뭐 공수부대 2개가 명령을 거부하고 러시아로 회군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자금이 조달된다고 해서 과연 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느냐. 물론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금 문제가 아니고 군사 무기하고 그다음에 군대 인력 때문에 전쟁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사방을 쥐어짜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러시아 원유를 완전 수출하지 않도록 막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은 아마 이번 기회에 완전히 러시아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액션을 하기 위해서 이 금수 조치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그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팔긴 팔되 일단은 낮은 가격에 팔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감소시키되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허용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러시아가 서방에 설정한 상한 이상으로 가격을 매겨 원유를 수출할 때 해당 물량을 실현하는 유조선의 보험 가입을 안 가입시켜준답니다. 이거 지난번에 뉴스 보다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선적한 모든 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선적한 배는 모두 보험을 아예 가입시켜주지 않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체를 막는 거고 이거는 일정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입을 안 하도록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랄 석유 가격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서방에서 야 우랄 석유 가격은 뭐 한 70달러대 혹은 60달러대 이상이면 보험 가입 안 시켜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상 가격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서방 국가에서 여기저기서 석유를 수입할 수 있죠. 그러면 석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에서는 판매 부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판매 부분이 이렇게 되게 되면 러시아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석유를 수출을 할 수는 있잖아요. 더 싼 가격에 불러제끼면 뭐 인도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서방 국가에서도 그 석유를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수출하는 걸 막아가지고 자금 수요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수면으로 완전히 드러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최악이 되니까 이 최악의 상황을 도저히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뚫고 나가는 문제가 절충안으로
다가오는 거죠. 절충안으로 다가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최악으로 상황으로 가면 어떤 형태로도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고 그 무슨 짓이든 해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방향성을 터닝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유. 물론 이것들이 단기간에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뭐 시장 상황을 급격히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최악의 상황을 아직까지는 산정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좀 전에 이제 봤던 이 예전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경기 침체로 간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침체로 간다는 것보다는 일단 일정 부분 서비스 업종이나 글로벌 경제 움직이는 걸 보고 거기에서 일단 최종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트리거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이 트리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금까지 계속 쏟아져 오는 압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트리거라 팡 터지는 방아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트리거는 일반적으로는 신용 팽창 단계에서 만들어진 어떤 부실이나 그 상황들이 꺼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처럼 급격한 거나 전쟁과 같이 이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는 아주 급격한 거죠. 외부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신용 팽창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이 트리거로 작동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트리거로 작동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하이 봉쇄가 이제 부분 봉쇄가 계속 또 되고 있는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자꾸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한마디씩을 해대고 있는데, 정말 지난번처럼 뭐 베이징처럼 완전히 난리치는 뭐 여러 개의 도시를 전면 봉쇄를 했었죠. 그것까지 실제로 막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잠깐 얘기해 볼까요? 한국경제인데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외치던 톱니가 올해 연고점 회복에도 불확실. 올해는 연고점 회복도 불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6만 달러 갔을 때 낙관론 펼치고 20만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고. 지난 2월에는 연말까지 가면. 근데 지금은 3만 달러도 깨졌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그러니까 최고로 굉장히 뜨거울 때 소리를 외쳐대는 애들이 이분뿐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유가 뭐 한참 날아간다고 얘기할 때, 스탠드프에서 얘기할 때 이분들이 나팔 불면 끝입니다. 이제 조정이 좀 누그러질 겁니다. 상승강도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극단적으로 내려가면 방향이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시점에 극단적으로 올라갔을 땐 소수의 부정적인 이슈들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극단적으로 내려갔을 땐 소수의 희망적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테라 문제인데, 테라2인가요? 테라2가 또 상장했죠. 그것도 곤두박질 쳤답니다. 90% 가까이.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폰지 사기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적으로. 유사수신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수신하면 은행에서 돈을 예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는 예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예금을 대출해서 예금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를 높여가지고 그 이자 마진을 은행에서 가져가면서 경영하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예금을 주는 거거든요. 즉 수신 행위를 통해서 대출 행위를 하는 사업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신을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유사수신 행위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없는 상태 하에서 단순히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자율을 갚는 게 이게 폰지 사기거든요. 그런데 이 테라하고 루나 그 가상화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익을 내는 사업 구조가. 그런 사업 구조가 없는데 20%던가요? 20%의 수익을, 테라를 사서 맡기면 20%의 수익률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폰지 사기가 맞죠.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있으면 그 자금을 투자해서 그 자금으로 수익을 내서 이자 20%를 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20%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이거는 당장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라에 투자하신 분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 보면 한숨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 미국에서도 저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들어갔거든요. 미국에서 걸리면 상당히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사범이 상당히 약해요. 때리는 게 형량이. 미국은 아니거든요. 이 미국에도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는 끝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외공가 어디 나와서 뭐 미국에 어디 유학 가서 번지질환 뭐 이력을 만들었는데 성공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기사가 오면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세차게 내려서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저도 역시 골치가 아프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